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회 해양 바이오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는 해양 바이오 글로벌 선점 전략을 논의하며 자생적인 해양 바이오 산업 생태계 기틀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세션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는 협력과 소통의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태극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3회 해양 바이오 포럼.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빛내주시는 내빈 여러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황선도 관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국해양바이오학회 전유진 회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이경재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임영훈 과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회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3회 해양 바이오 포럼을 주최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님의 개회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관님의 개회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입니다. 과학과 혁신의 도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3회 해양바이오 포럼을 축하합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해양바이오학회와 공동 개최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해양바이오학회장 전유진 교수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다는 생물의 발원제이자 생명의 보고입니다. 각국에서는 무한한 바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초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 선점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국내와 공해의 유용한 해양 생명자원을 확보하여 민간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양바이오 소재를 대량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해양 모태펀드를 통한 기업 투자 유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별, 권역별로 긴밀한 정책 연결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 분야에 국한되었던
해양 바이오 산업의 지평을 보건, 의료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연대와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 바이오 거점의 권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사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참신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하여 더 많은 R&D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양 바이오 산업이 지금보다 한 단계 성장하여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과 학계, 영국의 스스로의 혁신과 도전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양 바이오 포럼이 해양 바이오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산학연의 협력과 소통의 구심점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해양수산부도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님의 개회사로 제3회 해양 바이오 포럼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 해양 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서 개회사를 보내주셨고요. 이번 행사는 해양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주제로 공통 세션 그리고 세부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저희가 공통 세션의 기조 연설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한국해양바이오학회 전유진 회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유진 회장님의 양력을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 전문위원을 거쳐서 현재 제주대학교 수산생명의학전공 교수님이시고요. 한국해양바이오학회 학회장을 맡고 계시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회원이십니다. 자, 그러면 전유진 회장님께서 무대를 채워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전유진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 첫째 주에 제3회 해양바이오 포럼을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저희 학회가 공동으로 이렇게 주최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무엇보다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첫 번째 기조 연설을 맡게 되어서 굉장히 좀 감회가 뜻깊은데요. 처음에 이제 이 제안을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현황이라는 제안을 주제를 받고 나니까 제가 평소 때 연구하던 부분은 언제든지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발표를 하려는 게 상당히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제목을 받았을 때. 하지만 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해양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짧게나마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이오 산업이란 해서 이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고 해양바이오 산업의 현황, 국내의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해양바이오 산업 전망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레이즈 포인트가 안 돼서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이오 산업이란 해서 몇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5대 산업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 당연하게 IT 스마트 산업, 바이오 산업, 전자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에너지 산업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바이오 산업에서는 의약품 바이오나 헬스케어, 농수산 바이오 그리고 해양 바이오 이렇게 넣었습니다. 사실은 아마 해양 바이오를 이런 바이오 산업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서 하나의 축으로 이렇게 다루지는 않지만 저희가 해양 바이오 학회 그리고 이번에 해양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생각했을 때 향후 꼭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해양 바이오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한 큰 축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바이오 산업에서는 의약품 쪽에 보면 제약 바이오나 의료 바이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이오 화학,
해양바이오, 수산바이오, 축산농업 이러한 것들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바이오 산업의 중점 분야는 의료바이오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화학, 이 바이오화학에서는 이제 화장품 산업이 좀 핵심이 되고 있고, 농축산바이오가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바이오를 저희가 중점 분야로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수산생명자원, 해양생명자원, 수산식품, 기능성 식품 소재, 해양천연물 신약, 헬스케어 소재, 종자산업, 바이오 에너지 이러한 분야의 해양 바이오 산업이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의 동향을 먼저 1위부터 15개의 그 글로벌 바이오 기업 순들을 보니까 제일 1위는 존슨앤존슨 미국 기업이고 2위는 로슈, 3위는 노바티스 이렇게 해서 주로 미국과 유럽의 기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16위부터 30위를 보니까 여기 뭐 대부분 미국, 유럽 이런 쪽으로 되어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4개의 회사가 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 순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바이오 산업 부분에서는 일본한테 아직까지 많이 좀 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서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언젠가는 일본을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분야 국가 경쟁력 보면은 1위는 당연하게 미국이 되는데 아시아 쪽으로 보니까 2위가 싱가포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콩이 9위, 일본이 11위. 아쉽게도 26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26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기준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바이오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을 하게 되면은 이 순위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보면은 제약 바이오 쪽이 이제 가장 앞서고 있고 이 오른쪽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그림은 우리나라는 의약뿐만 아니고 바이오 산업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에서 보면은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특히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생물학적 복제약, 화학 복제약 제네릭이 있다면은 바이오 시밀러는 생물학적 복제약인데 글로벌 바이오 신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도에 굉장히 미약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급격하게 발전해서 앞으로 25년대에는 약 660억을 보고 있을 때 이게 220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보면은 그 바이오 산업의 선진국은 누가 뭐래도 미국과 독일, 스위스를 포함하는 유럽이 되겠는데 이러한 국가에 비해서 후발 국가, 즉 한국이나 중국, 인도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이걸 추격할 수 있을까 하는 전략을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쪽으로 갔다면은 우리 한국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쪽으로서 틈새 시장을 잡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구축해서 이쪽 분야에 선도를 하겠다 하는 게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바이오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을 소개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좀 봐서 우리나라도 해양 바이오 산업에 좀 모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바이오 산업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서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 결국은 인천 송도가 세계 1위의 바이오 시밀러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한국의 전략이 어느 정도 좀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쪽의 분야에서는 삼성 바이오아피스나 동아SD, 셀트리온, 종근당 같은 선두 기업들이 태동하게 되었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신이라든가 항체, 치료제와 같은 위탁 생산 능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산업 부분에서는 뒤처져 있지만 바이오 시밀러 쪽의 분야에서 전략을 잘 짜서 이 분야를 우리가 선점함으로써 향후 바이오 산업 전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해양 바이오 산업도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비록 조금 선진국에 비해서 늦었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해양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해양 바이오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의 탄생 배경은 석유 자원 및 식량 자원의 고갈, 환경 오염 유발, 사회적 비용 야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육상에서의 어떤 제한적인 연구 개발, 산업 이런 걸 봤을 때 풍부한 해양 생명 자원을 우리가 눈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원천 소재 개발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바이오 자원과 해양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인류에게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산업으로 자원, 식품, 의학, 화학, 에너지, 환경, 기기 장비, 연구 개발 및 서비스를 포함하고 해양 분야의 바이오 산업은 해양 생물과 밀접한 해양 바이오 자원 산업과 해양 바이오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활동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해양의 가치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22조 원 이상의 달러의 가치가 있고 지구표면의 뭐 70%, 생물이 80% 이상 50만 종의 생물이 우리나라 연근에서도 약 5천여 종 이렇게 자원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이 58kg 이로 인해서 세계 1위 수산물 소비 국가가 되었고 세계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이 약 6분의 1이 이게 해양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 봤을 때 해양 바이오 자원의 가치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보면은 해양 바이오 식품을 우리나라는 중심으로 해서 해양 바이오 자원이나 화학, 해양 바이오 에너지, 해양 바이오 의학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다소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쪽 분야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들의 연구 개발 및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세계 해양 바이오 산업 시장은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래프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제 소재로 봤을 때는 히알루로닉 애시드나 콜라겐이나 또 뭐 키틴, 뭐 카이틴, 알지네이트 이와 같이 젤라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육상도 있지만 해양 쪽에서 봤을 때 해양의 소재들이 점차 그 소재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거 봤을 때 많은 산업 분야에서 해양 바이오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당연하게 압도적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약 10억 9천만 달러의 산업 규모에서 제약이나 생명과학 산업이 전체에서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에 10억 9천만 달러, 여기서 27년도에 15억 7천만 달러 해서 약 50%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 9억 7천만 달러에서 27년도에 약 30% 정도 성장, 일본이 900만 달러에서 약 27년도에 40% 정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국, 유럽, 일본 현재 해양 바이오 선진국들은 대부분 제약 쪽이 의학 쪽이죠. 그리고 이제 생명공학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약 생명공학 사업이 약 46%, 유럽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제약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대양용 해양 생물 자원 이용과 기술 개발 연구, 해양 신약 개발 추진 이게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바이오 시장 규모와 분야별로 봤을 때 국내 바이오 산업화 동향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바이오 기술의 접목, 해양 생명 자원 정보 플랫폼 구축, 소재 표준화 및 체계화, R&D 투자 규모 확대 및 효율화를 해서 저희가 볼 때 이제 일반 바이오 쪽에서는 식품이 2018년도 매출 대비해서 약 19%, 에너지 환경이 15%, 의학이 약 60% 성장한 데 비해서 빨갛게 되어 있는 거에 이제 해양 쪽 분야입니다. 해양은 2019년도 매출이 약 5% 증가되는 게 식품 분야, 에너지 환경 분야 7.5%, 의학 분야에서 6%. 어쨌든 좀 약간 미비한 점은 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거와 2018년도에 지금 6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에서 2030년도에는 그 두 배인 1조 2천억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현황을 보면은
시장 규모에서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천억 정도 규모, 16년도 대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했고, 산업계 수는 544개로 37% 증가, 종사자는 약 5천 명 정도 수준에서 60% 이상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산업이나 종사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해양바이오는 식품이 끌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뒤에 의학과 화학 쪽에 이렇게 해서 뒤따라오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 산업에서 해양바이오가 차지하는 것은 시장 규모에서 6%, 종사자에서는 한 7%,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2030년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시장을 확대해 나갔을 때는 이러한 바이오 시장이 전체 바이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각각 1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해양바이오 산업 경제 규모를 보면은 소재 분야에서 보면은 의약품 쪽이 굉장히 많게 되어 있고, 소비재 쪽은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모두 해양바이오 쪽에서는 제약 산업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그 뒤로 이제 식품 혹은 화학이 따라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국가별로 바이오 산업의 분야별 기술 격차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해양바이오 쪽이나 바이오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 격차가 좀 있습니다. 보니까 한 4, 5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식품 산업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해양바이오 쪽에서는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가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어떤 그런 그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미국이 34%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 13%, 중국이 14.6%, 일본이 8.6%. 우리나라는 기타 아시아 국가에 아직까지 속할 정도로 조금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육상 소재에 대한 부분이 점차 어떤 그 소비자한테 대한 그런 추세가 조금 많이 좀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해양 소재를 찾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해양에서는 건강기능 식품 소재가 훨씬 더 소비자들에게 많이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 해양바이오 산업에서는 보면은 2016년도에서 20년대에 중점 발전 방향 해양바이오 의약 제품 발전과 해양업의 안정성 효율성 향상, 해수 담수화, 또 해양 신소재 실용화 촉진, 이와 같은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중국에서는 2016년도, 20년도 같은 해에 보면은 세계 제약 시장에서 2023년 1.7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이 제약 산업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투자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바이오 쪽에서도 당연하게 중국에서 해양 바이오가 의약, 제약 이런 쪽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해양 바이오 산업의 현재 상황은 국내 해양 바이오 분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품 분야에 좀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매출액이나 고용 비율은 아까 각각 6에서 7% 전체 바이오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조금 미비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국내 해양 바이오 시장 규모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 비해서 향후 그 2030년도에는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2016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할 기업 수요 중심의 R&D 확대, 해양생명 자원 통합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11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와 관련되는 대학, 연구기관에서 많은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양바이오 산업은 전망이 결코 어둡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을 할 거냐,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바이오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국내에서 해양 바이오 산업도 이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전략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K-바이오, K-방역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쪽에서 보면은
뭐 신약 개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CMO,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 키트 이렇게 해서 포스트 코로나에서 글로벌 제약 산업 생태계가 변할 수 있고 한국 바이오 의약품 생산 강국 도약 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시장 전망이 밝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집중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가 뭐 바이오 시밀러 쪽에 어떤 R&D를 추진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우리만의 해양 바이오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반드시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세워서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해양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매핑을 보니까 가운데 빨갛게 제일 큰 게 기능성 소재가 가장 핵심 키워드로 되어 있고 이것들이 이제 해조류나 미세주류, 미생물 이런 데서 이런 자원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걸 더불어서 이제 기능성 식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제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바이오 해양 바이오 산업에서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소재를 대량으로 원료 확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충분하게 경쟁이 되는 조건 하에서 그리고 이제 소재화 공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염분이나 중금속을 효과적인 제거, 제품을 출시할 때 식약처 인허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임상 실험 결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 아무래도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부 쪽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 기업이나 그 연구계에서 어떤 애로사항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전략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해양 바이오 산업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해양 바이오 식품입니다. 당연하게 코비드-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봤을 때 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건강기능 식품 시장도 당연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 최근 들어와서 이러한 그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서는 면역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역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홍삼 이런 시장이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아쉽게도 10위권 내에는 그 해양 유래 식품이 차지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게 지금 현재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화장품 쪽에서는 K-뷰티도 뭐 K-바이오와 함께 지금 최근에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국가까지 굉장히 많은 화장품 제품이 인기의 판매가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출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게 해양바이오 식품, 해양바이오 화학 중에서 특히 화장품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해양 K-뷰티 산업 쪽으로 당연하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 바이오 에너지도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미비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체 에너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지금 그 해양 유래에서 바이오 알코올이나 바이오 디젤 혹은 수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반드시 이 분야의 연구는 확대해서 우리나라 기술력이면은 앞으로 뭐 한 10년 정도 있으면은 선진국 대열에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게 그 15% 그 중에서 아직까지 해양 쪽 바이오 에너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의약품 시장이 코비드-19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지금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의약품을 소비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시장도 우리가 해양 바이오에서는 중요한 특히 선진국에서는 제약 바이오 이쪽에 해양 쪽에서도 해양 바이오에서 해양 제약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자원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확보되어 있는 자원의 어떤 기능이나 구조가 규명되면은 충분한 그 정보를 공유했을 때 산업 쪽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면은 이게 이제 제약 쪽에서는 식품하고 달리
대량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싱글 컴파운드가 얼마만큼 안전하고 그 효과가 있느냐 이런 쪽에 담보가 되면은 이게 바이오 시밀을 가든지 아니면 제네릭 쪽으로 가서 뭐 하든지 합성을 하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해양 바이오 의학 분야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해양 바이오 뱅크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거 뭐 당연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 특히 자원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분양을 하고 있고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분양이 일어나고 증가되고 있다. 그 분양률이 이제 21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의 사업을 좀 우리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서 보면은 바이오 시밀이라는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지금은 세계 1위의 그 바이오 시밀 분야를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도 해양 바이오에서 우리만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없을까 하고 생각했던 게 해양 글라이코믹스 산업을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글라이코믹스라는 거는 그 진에서 지노믹스, 프로테믹스 하는 것처럼 글라이칸에서, 즉 탄수화물이죠. 그 글라이코믹스로 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앞으로는 글라이코믹스, 글라이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지노믹스나 프로테믹스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 미연구되어 있는 이 분야는 올 것이다. 그런데 바다에는 이러한 그 해양 글라이칸이 널려 있다고 볼 수 있죠. 해조류에는 모든 해조류가 다 아주 기능이 뛰어난 글라이칸을 가지고 있고 특히 갈줄이 있는 훅구이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훅구이단 이런 데 보면은 가장 단당이 글루코스가 되어 있고 특히 해양에는 설페이티드 폴리사카리드가 많습니다. 황산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을수록 활성이 높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황산기가 해양 생물에만 집중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이 해양 글라이칸을 우리가 잘 활용했을 때 무궁무진한 어떤 그 응용 분야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양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거냐.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지표 성분을 보면 싱글 컴파운드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소재 효능 검증이라든가 해양 천연물을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해양 생물 자원을 확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신약 후보 소재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할 경우에는 천연물 유래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게 식품으로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의약품, 신약, 소재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미세 조리에서는 배양 기술을 극대화시켜서 천연물 신약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에너지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화학 중에서 화장품 천연소 개발로 해양 바이오 화장품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라든가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학이나 연구소와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들과 산업계 그 다음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러한 대학 연구소나 정부 산업계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정보도 공유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어떤 그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해양바이오 산업 전망을 보면은 이제 스와트 분석했을 때는 세계적 수준의 양식 기술을 우리나라는 보유하고 있고 해양 소재 제품의 성공률이 육상 자원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약점은 국내 해양 바이오 기업들이 좀 영세하고 낮은 해양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 현재로서는 부재하고 기회 요건으로 봐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고 특히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이 마련되어 있고 해양 생물 소재의 높은 생리 활성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 요인으로서 낮은 유효 성분 함량이라든지 효율적인 소지와 공정 부족, 해양바이오 매스의 확보 어려움, 전문 인력 부족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점은 좀 더 확대해서 성장시키고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갔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양 바이오 산업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해양 바이오 에너지부터 해서 자원,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품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한데 우리가 좀 더 해양 바이오 글라이코믹스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 글라이코믹스는 해양 글라이코믹스는 육상 글라이칸에 비해서 분명하게 우위가 있고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특히 완도에 있는 해주리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양 글라이코믹스 소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과 양쪽으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각종 질환에 대한 새로운 기능, 특히 이제 코이단 같은 것들은 코비드-19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항바이러스 또 항염증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장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해조류 생산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일본 섬나라 일본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더 많고 물론 이제 완도나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HMO 즉 휴먼 밀크 올리고사카라이드 해서 모유 올리고당입니다. 여기 키 단당이 후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후코스는 생체 내에서 프로바이오틱스로서 항균 효과 있고 두뇌 개발 있고 면역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모유에 굉장히 중요한 단당 후코스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영유아 먹거리에서 이 후코스를 포함하는 HMO 푸드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응용 분야에서는 조제 분유, 식품 보조제, 기능성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을 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해양 글라이칸, 해양 글라이코믹스 이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좀 더 빨리 진행을 하면서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각 분야별 주요 현황 및 전략은 조금 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책자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해양 바이오 산업에서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시켜야 되겠고 하지만 글로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해양 바이오 산업 중에서 의약품이나 에너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비록 뒤처져 있지만 절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틈새 분야에서 해양 바이오 글라이코믹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해양 바이오가 육상 바이오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소재로서 또한 전 세계 해양 바이오 산업에서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려서 우리가 이 분야를 새롭게 개척해서 선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은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해양 바이오 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만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해양바이오학회 전유진 회장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현재 우리 해양 바이오 산업이 어디에 와 있는지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바이오 산업이 더 활발해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포럼은 최초로 한국해양바이오학회와 그 학술대회와 연계해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 이경재 정책개발실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그리고 해양수산부 킴스트 설립추진단을 거쳐서 현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책개발실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네, 이경재 개발실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정책개발실 맡고 있는 이경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그 해양 바이오에 관련된 앞으로의 그 산업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깊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부탁을 받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과거를 통해서 앞에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듯이 여태까지 해양 바이오에 관련된 그 R&D의 투자가 2004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대략 한 2, 3년이 됐죠. 그래서 그 진행됐었던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좀 취약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다른 타 부처나 다른 기관들, 외부의 다른 바이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쪽으로 R&D나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제가 간략하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 바이오 R&D 사업이 어떻게 발전돼 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해수부 R&D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22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이 이제 확정이 될 텐데 국회에서 확정될 예산이 대략 한 8,500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죠. 제가 2001년서부터 해수부 R&D를 관리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한 500억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8,000억이 넘으니까 엄청난 발전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투자가 엄청나게 됐었고요. 이런 그 해양수산 R&D에 대한 투자와 연동을 해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들도 연동해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대략 한 전체 해양수산부 R&D 예산의 한 6% 정도 수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7천억, 8천억 되는 예산은 해수부가 특이하게 부처 산하에 세계 출연 연구기관과 국립수산과학원이라는 그 연구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에서 R&D를 별도로 수행하는 예산, 기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들이 대략 이 예산의 한 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킴스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일반 연구자들한테 연구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예산들은 한 올해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R&D 예산을 보게 되면 한 전체 해수부 그 공모용으로 나가는 R&D 예산의 한 10% 정도는 바이오로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쭉 그 투자를 해오다가 보시면은 19년, 20년 잠깐 이렇게 브레이크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산이. 근데 이때는 우리가 여러 분야 쪽에 바이오도 기능성 식품이나 소재, 그 다음에 유전자 분석,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소재 쪽 관련된 과제들이 대거 이때 종료가 됐더라고요. 과제들이 그렇게 하면서 종료도 됐었고, 그 다음에 신규 R&D들이 유입이 안 되면서 이때 잠깐 이렇게 주춤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향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바이오 산업 좀 이렇게 안으로 우리 추진했던 바이오 과제, R&D 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 바이오 R&D는 2004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마리온 바이오 21, 2003년도에 키오스트에는 자원관 초대 원장하셨던 김상진 박사님께서 마린 바이오 해양 바이오에다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크게 마린바이오 21이라는 걸 이제 2004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 유전체 쪽에 미생물 100조하고 동물 한 15종 이상에 대한 유전체, 전장 유전체를 분석을 하겠다라는 그 목표. 그다음에 천연물 신약 연구단이라고 해서 신약 선도 후보 물질을 6개 정도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그다음에 바이오 프로세스 연구단이라고 해서 어떤 그 선도물질, 천연물에 대한 선도물질이나 아니면은 신소재 같은 것들, 그리고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크게 3개 연구단으로 시작하는 그 바이오 R&D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2006년도 보시면은 100억 정도가 됩니다. 1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때 2006년도 해수부 전체 R&D 예산이 1,400억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사업이 한 19개 정도 됐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때 찾아보니까 100억을 넘는 그 1년에 쓰는 그 예산의 100억이 넘는 과제는 19개 사업 중에 4개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이 투자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08년도에 보시면은 그 마린바이오 21 외에도 기탁 등록 보존 기관이라고 그래서 이 종의 해양 생물 종에 대한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총 8개 분류군에 대해서 종과 그 관련된 추출물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연구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어떤 소재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부터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 생명공학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큰 그릇 안에다가 같이 요 R&D 투자가 진행이 됐고요. 2009년도에 보시면은 처음으로 바이오 에너지 소재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그 연구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히오스트에서 인도양 열수광상에서 그 수소를 분해하는 어떤 미생물을 발견을 하고 그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부생가스 산업에서 생산되는 부생가스에서 그 수소를 분해하는 그 미생물을 넣어서 거기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그 연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잘 아시는 홍합단백질 여기 계시는 포항공대 차영준 교수님이 하셨던 홍합단백질 연구도 이때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렇게 보시면은 2010년도에는 우리가 아까 이제 전효진 교수님께서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능성 식품, 그다음 화장품 요거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연구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3년도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 2013년도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골든시드라는 연구가 이때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 저희 쪽 이제 이건 다부처 사업이었는데 수산 수출물 세종 넙치 전복 발익과 그다음에 수입 대체 종인 김에 대한 이 4가지에 대한 종자와 어떤 그 종을 개선하는 육종을 하는 그런 연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린바이오 21 사업 2004년도에 시작됐던 마린바이오 21 사업이 2013년도에 한 12, 13년 정도의 연구를 끝으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보시면은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이 이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유전자에 대한 그 굉장한 그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BBNJ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연구들이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종이 100종 이상 되는 생물종에 대한 전장 전체 분석을 하고 다양한 그 메타 유전체 분석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고요. 2019년도를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좀 특이한 거는 해양 바이오 전략 소재라는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시작이 되게 됐냐면 14년, 15년 이렇게 쭉 한 10년 넘게 해양 바이오 R&D에 투자를 했는데 어떤 대부분의 사업들이 한 50% 되는 사업들이 바이오 사업에서 어떤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그 문제점들이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기업이 직접 이 연구를 수행을 해가지고 필요한 어떤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에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서 대량 생산을 하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바이오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19년도에 미래 해양 바이오 전략 소재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이 사업은 기업이 주관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대량 원료 표준화부터 시작해서 그 원료 표준화가 끝난 그거를 성공한 기업들은 다음 단계인 그 제품화, 그러니까 독성이나 인체 적용 시험 해가지고 식약처에다가 기능성 원료 인증 받고 그 다음에 제품화하는 것까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내년도에 보시게 되면 한 3가지 정도 바이오 쪽 관련된 사업이 신규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수산 부산물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소재를 발굴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산업 소재 중에 이거를 국산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 바이오 데이터 다부처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 파트도
그 관련된 해양 바이오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그 사업들, 이렇게 큰 세 가지 사업이 이제 내년에 이제 아마 런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그 해양 바이오들이 2004년서부터 한 14, 15년 정도 이런 그 흐름을 가지고서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이거를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크게 우리가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은 천연물을 가지고서 산업 소재를 만드는 분야, 그리고 유전체를 분석을 하는 쪽, 그 다음에 생물 자원을 확보하는 쪽,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를 개발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해양 바이오 오늘 이번 발표를 통해서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좀 둘러보는 좋은 계기가 좀 됐었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십몇 년 동안 바이오를 투자를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해왔는데,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어떤 이런 이 투자와 연구가 진행이 됐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과제수 해양 바이오 R&D를 수행을 했었던 연구 인력들을 한번 좀 쭉 분석을 좀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이 대략 한 전체 연구 과제의 한 55% 정도를 수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국공립 출연 연구기관들이 한 18.3%, 이건 과제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해양 바이오 R&D의 한 70% 정도를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들이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2006년서부터 2020년까지 대학이 대략 한 1,700억 정도의 예산을 수행을 했었고, 국공립 출연 연구기관이 한 2,000억 정도, 그리고 기업이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수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비율적으로 보면 대학이 한 40%, 출연 연구기관이 한 50%, 그 다음에 기업이 한 8% 정도 됐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19년서부터 이런 그 기업의 주도하는 이런 그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거를 보여주듯이 대학이나 출연 연구기관들의 그 연구 수행 과제 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에 기업에 관련된 과제 수는 18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출연 인력들에 대한 부분 봤으니까 그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떤 연구 책임자가 과연 얼마만큼의 과제들을 이렇게 수행을 했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과 출연연이 한 70% 정도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대학하고 출연연들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간 연구 기관만 본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대학을 보게 되니까 부경대, 서울대, 포항공대 요 그 세 개 그 대학이 어떤 그 다양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특정한 어떤 주제들 가지고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을 한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대부분의 대학들, 뭐 경기대부터 경북대 요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보게 되면은 그 소수의 연구자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주제의 R&D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이런 패턴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출연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만, 과기원이 아주 독보적으로 많은 과제들을 이렇게 여러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주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셨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패턴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4, 5년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좀 봤습니다. 이게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게 되면 논문이나 특허 이런 성과들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 추세를 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데까지 연결이 됐었느냐,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13년도에 사업화를 통한 매출이 이제 제일 크게 한 7억 정도가 발생을 했었는데, 요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해양 바이오의 그 성과로 얘기하고 있는 홍합 접착제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큰 어떤 그 산업적으로 연결된 그런 성과들은 좀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식약처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었던 분야 중에 큰 분야 쪽이 천연물을 이용한 어떤 그 기능성 건기식이나 아니면은 그 화장품 소재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식약처에서 등재되어 있는 건강기능성의 그 기능성의 원료가 그러면 해양 쪽 관련된 소재가 얼마나 있겠느냐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대략 한 260개 정도, 29개 그 기능성에 대략 한 260개 정도의 그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해양 쪽 걸 봤더니 감태, 미역, 뭐 스피루리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한 16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료에 관련된 해양수산 관련된 원료로서 어떤 기능성이 원료로서 등재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당연히 산업화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해양의 원료라고 하는 것들도 보게 되면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원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 성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R&D 외에도 정책적으로 그럼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체계 쪽을 봤는데 바이오 관련된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그 법이 저희 그쪽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 생명자원 확보 및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생물자원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 법률을 가지고 있고요. 쉽게 뭐 해양생명자원법 요거 같은 경우도 해양생명자원을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자원의 이용에 대한 허가, 산업의 육성, 뭐 이런 인력의 양성 이런 것들을 좀 망라할 수 있는 전체적인 법 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유사한 농림부나 이런 쪽을 봤을 때도 유사하게 이런 그 법들을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우리도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적인 체계를 봤을 때도 그 해수부 밑에 생명자원과가 별도로 과가 바이오 관련된 과가 구성이 돼 있어서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책임기관으로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이 책임기관으로서의 롤도 가지고 있고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산업부 같은 경우는 바이오 융합 산업과라는 과가 있어서 어떤 바이오 쪽 관련된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농림부 같은 경우도 종자생명자원과 그리고 과기부 같은 경우는 2개 과가 있습니다. 생명기술과 그다음에 생명연구자원과 이런 행정체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체계 자체도 바이오 측면에서는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계를 통해서 해양 바이오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졌는지를 굵직굵직한 것들만 좀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08년도에 처음으로 생명과학 육성 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이게 저희 원에서 수립을 했던데 이게 지금 근거는 없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는 없었어요. 그때는 아까 해양생명자원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이 일단은 생명공학 육성법이라는 데서 10년 단위로 국가의 생명자원 육성을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이 2차 계획이 2007년도에 수립이 됐었고 그거에 맞춰서 해양바이오도 뭔가를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생명과학 육성 기본계획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만들었었고요. 그때 이 생명공학에 대한 해양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인 범위들도 정의를 했었고 뭐 미래 원천 기술 확보라든지 고부가 산업 확대 이런 4개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40대 중점 기술도 뽑아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도에 생명자원법 만들어지고 그 법에 근거해서 2019년도에 해양수산 생명자원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최초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원의 확보라든지 자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영양 제거 부분,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한 그 자생 기반, 그리고 인식을 제고하는 데까지 이런 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본 계획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올해 이제 우리가 바이오 시장 오늘 바이오 포럼의 그 주제가 되고 있는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전략의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해서 글로벌 해양 바이오 선점 전략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소재 공급은 어떻게 할 건지, 임상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업 지원 측면에서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법과 행정, 그 다음에 어떤 그 투자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여타의 그 부처나 아니면 분야에 비해 못지않게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 국내 바이오 R&D들은 어떤 이슈들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작업을 해서 17년도에 만든 그 3차 생명과학 육성 기본계획입니다. 국가 전체 생명과학 육성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우연찮게 제가 이때 좀 인볼브를 해가지고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 작업을 같이 했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 생명과학 육성법에 따라서 이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고 5년 단위마다 리뉴얼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리뉴얼을 해서 내년에 이제 3차 기본계획의 보완계획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과기부하고 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거는 중간 리뉴얼 하지 말고 아예 4차 기본계획을 만들자는 쪽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도 저희가 지금 제가 들어가서 지금 이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그 키 이슈들이라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유전자 제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바이옴, 그다음에 합성생물학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좀 물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저희 쪽도 사업들을 R&D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드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이거든요. 의약, 약품, 제약 쪽 관련된 쪽인데, 이런 신약이나 이런 데 쪽은 감염병이나 이런 것 쪽에 관련돼서 굉장한 이슈들이 투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식품, 식량, 그다음에 이제 농림수산 쪽에 관련된, 우리도 이제 수산이 포함되어 있는 이쪽인데, 여기도 전통적으로 신소재를 개발하고 어떤 동물적인 치료제, 왜냐하면 해외 이런 그 교역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역이나 이런 거 관련된 기술 개발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해양 쪽이 들어가 있는 게 이 화이트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화학 소재를 바이오를 이용을 해서 대체하는 소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산업화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과고요. 그래서 화학 바이오 대체 소재들, 뭐 지금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논의가 좀 됐었고, 그다음에 환경 유해 인자들을 어떤 식으로 바이오적인 그 관점에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기술들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생태 교란종이라든지 생태를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바이오 센서,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이쪽도 얘기가 됐었고요. 융합산업 같은 경우는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노바이오 소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굉장히 얘기가 좀 됐었었고요. 시스템 대사 쪽도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어떤 균형, 이 전략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들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차 보여드리는 거는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화이트 바이오 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초안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요 안대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한 8월서부터 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를 대략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화학 소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관련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밀착형 소재, 바이오 소재, 그리고 이제는 천연물을 탈피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합성생물학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파운더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설계해서 아예 만드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크게 시프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자원 추출한 어떤 그 바이오 활성 소재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가스, 그다음에 수소, 바이오 전기 자체를 생산하는 것들도 지금 R&D를 좀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2030, 2050 우리가 기후 변화 그 대응 전략에도 포함이 돼 있는 이런 기후 변화 이슈에 대해서 바이오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큰 화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오염적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좀 되고 있고요. 산업촉진 전략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성생물학이라든지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적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이오에 적용이 되면서 어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 뭐 LMO가 기존에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LMO를 넘어선 이런 그 제도적인 보완점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프라, 뭐 바이오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그 소재 장비의 어떤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소재들을 우리가 국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인력 양성 부분 쪽에서는 아예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약 생산과, 우리가 지금 대학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되고 있는데, 아예 계약 학과 같은 것들을 이제 바이오 관련된 그 대학에다가 신설을 해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라는 얘기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걸어왔었던 해양 바이오 R&D에 대한 투자와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명자원법을 근간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 계획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육성 종합 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 정보의 기초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자원관에서 기업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기업에 관련돼서 국한돼서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례적으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민간에서의 투자의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치적으로 생산해내는 통과적인 정보를 생산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했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지역의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어떤 그 거점을 만들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려면 어떤 법적인 근거들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원법 자체를 개정을 좀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R&D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부처에서 우리가 논의하듯이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은 환경제어, 바이오에 관련된 센서들, 그리고 뭐 소재, 이런 그 어떤 그 거대 담론과 연결된 큰 프로젝트들을 생명공학이라는 해양 생명공학 사업이라는 그 틀을 좀 깨고 좀 다양화해서 연구를 좀 R&D를 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구의 풀로는 한계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외에도 다른 분야 쪽에 있는 연구자들과 같이 코업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도 좀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야 간 그룹의 연구 그룹들이 우리 그룹에 들어와서 같이 코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조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 같이 역량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우리도 다른 부처나 다른 분야 쪽에서 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지역의 거점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거점을 구축하고 그런 지역과 연계한 어떤 특화적인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민간의 같은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 조사했던 그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그 전략들을, 거점 전략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기술적인 선진화된 기술적인 것들을 적용을 해서 연구를 하지만 그 연구 결과는 결국은 나중에 산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규제를 일단은 완화를 시켜놓고 그 안에서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제할 건지를 논의하기 위한 어떤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양 바이오적인 측면에서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뭐 기후변화라든지 바이오파워라든지 합성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쪽에서 그런 이슈들
우리가 같이 우리의 역량들을 어느 정도 그쪽에 맞춰서 추진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 비욘드적인 어떤 그 것들도 기초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신개념 식량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런 몇 가지에 대한 그 기초적인 연구의 그 원리와 개념을 잡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연구들도 일정 부분은 유지를 좀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제 발표는 끝이 났고요. 이게 혹시 실패를 해도 우리 거기까지 성공했다 완벽한 성공은 다음에라는 요 문구는 유럽의 그 우주항공국의 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10월 22일 날 저희가 그 나로가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그 과정에서는 여태까지 한 10년, 20년의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들에서 실패도 했지만 그 실패들조차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정책적으로 이제 구현이 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구현이 되고 실현이 된다고 하면 우리 해양 바이오 발전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토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경재 실장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해양바이오 R&D 정책의 현재가 어떤지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 할 향후 과제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행사의 기조 연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식 시간 전에 지금부터는 기념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념 촬영이 예정된 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빈 여러분들 지금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